안녕하세요.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강의할 최신함입니다. 저는 한양대 교육공학과 학사 석사를 마치고 University of Connecticut 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저의 강의 분야는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교육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볼 것은 저희가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 산업혁명의 역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시대 흐름인지,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활용 사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그러니까 1780년대를 그 시점으로 영국에서 주도해 왔던 그 산업 분야에서의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물을 이용해서 전기기관을 활용해 갖고 그 철도라든가 면사방적기, 이러한 그 새로운 기술적인 혁신하고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 그 산업이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제 이런 그 전기기관을 활용해서 대량 생산도 또 가능해지고, 이래서 공업 사회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을 1870년대서부터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영국 이외에도 독일이나 미국이 합세를 해서 이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전기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얻었었던 거에 비해서 이 2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전기와 석유를 에너지 그 원으로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화학, 전기, 석유 및 철강 분야의 발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조 분야에서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소비재 제품이 대량 생산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송 분야라든가 또 이제 오락 분야에서는 영화나 라디오, 축음기 같은 것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많은 그 오락 그 문화가 이때부터 많이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그 생산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바람에 후에 나중에 대공황이라든가 신제국주의에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미국에서 주도해 왔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그 발명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많이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권력 구조가 수직적인 권력 구조인 것에 반해서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이런 의사소통도 서로 좀 평형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 권력이 수평적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지와 발전소가 결합된 협업 경제가 생기고 분산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기업들이 그전에는 그 기업의 이익 창출에 굉장히 주력을 했다면, 이제 그 기업의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사회 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해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21세기 초를 살고 있는데, 한 1920년 요 때를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 그러면 드론 같은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차원 인쇄, 나노기술, 가상현실, 이러한 분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가 주력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서 정보통신 산업에서 또 제조 분야에서 의료 분야에서 농업 분야 등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이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런 단어를 쓴 것은 그 세계 경제 포럼 회장 클라우드 슈밥이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모든 혁명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왜냐하면 혁명을 주도하는 부류는 굉장히 이익 창출을 잘하기 때문에 부가 점점 증가가 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급변하는 혁명이 있을 때는 또 기존에 있던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뭔가가 이득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실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 부자들은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올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익을 얻는 이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기술에 대한 이해와 그 변화된 사회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네, 어쨌든 제가 오늘 하는 이 그 강의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고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의 그 기술 발전, 지금까지 이제 산업혁명이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가 발전해 오고 있는데, 그럼 IT 기술이 지금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이 코로나가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저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공지능의 분야가 굉장히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어떻게 그 특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1990년에 그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그 정보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전에는 정말 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많이 다루었던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TV나 라디오 같은 매체를 사용할 때는 계속적으로 일방적인 정보가 많이 왔지만 지금은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뭐 등등 많은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쌍방으로 주고받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2007년에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 어디든지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이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 그 이동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을 통제를 할 수도 있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기기 통합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 비즈니스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2006년을 기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그 큰 기업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한 공간에서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인프라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집에 있든 회사를 가든 해외 여행을 가든 이 클라우드라는 장소를 언제든지 저희가 쉽게 접근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 사물 인터넷은 그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물을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그러니까 스마트 그 공장, 그리고 스마트 카, 그리고 차도 요즘은 그 내비게이션이니 아니면은 정말 요즘 이제 무인 차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그 여러 가지 기기를 함께 연결을 해서 이게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센서라든가, 그리고 또 데이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물 인터넷이 가능해지고,
또 이제 여러분 그 스마트 요즘은 아파트 이래 갖고 아파트에 가면 저희가 이 컨트롤러 하나만 갖고도 온도도 저희가 통제할 수 있고 에너지를 얼만큼 쓰는지 여러 가지의 이 데이터를 하나의 그 시스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2년에 그 시대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서 데이터의 양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갖고도 계속 그 우리가 얘기하고 이런 것도 다 데이터의 그 양인 거예요. 그래서 또 증가하는 거, 이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는 속도도 너무 빨라졌어요. 왜 근데 이렇게 빅데이터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리고 분석을 해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5G 통신이라고 해갖고 이건 인터넷의 속도예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예전에 보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그 영화 프로그램 하나 다운로드 할 때도 굉장히 여러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금방 내리고 금방 올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 화상회의가 굉장히 데이터 이게 빠르지 않으면은 그 여러분 너무 그 한꺼번에 인터넷을 접속하면 막 이게 영화라든가 이런 필름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빠르고 이런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은 굉장히 지연되는 것도 없고 정보를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실은 인공지능 분야가 요즘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이게 발전되어 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아주 쉽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인공지능한테 시키려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도 많아지고 속도도 빨라지니까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알파고하고 왓슨 뭐 이런 기계가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대결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그 큰 뉴스가 될 수 있었냐면 그 바둑이라는 분야가 그 경우의 수가 제일 많은 그 분야이기 때문에 감히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많은 경우의 수를 그 빠른 컴퓨터 속도와 많은 양의 데이터로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엄청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이제 우리가 넣어주는 지식이 아니라 컴퓨터 자체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은 미래 예측가들은 2045년쯤 되면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해갖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보다 훨씬 뛰어넘을 시기가 온다고 많이 예측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터미네이터라든가 기타 아주 인간보다 높은 차원의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죠. 그리고 이제 현재 또 많이 대두되는 거는 앞으로의 컴퓨터는 이제 양자 컴퓨터로 쓰는 시대가 된다. 이 양자 컴퓨터는 복잡해서 뭐 일일이 자세한 설명드리기보다는 가장 키포인트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미지라든가 기존 컴퓨터 성능의 1억 배의 그런 기능을 가지는 그런 차세대의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컴퓨터가 나오면 정말 사람의 그 기억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 인공지능의 그런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두운 면도 아마 그때가 되면은 우리 너무 이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사람이 거기에 통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또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1913년 그 사진이에요. 여기서 Where is the horse? 도대체 말은 어딨지? 이거는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자동차가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썼던 말이나 마차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큰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차에 적응을 못하고 정말 말이나 마차만 계속 쓴다. 이거는 좀 아니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마부라든가 이제 말을 관리하는 사람에 관한 직업은 다들 없어졌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운전을 배워야 되고 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급격히 왔다라는 그런 예시예요. 그리고 요것도 옛날 그 미국의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시티에 있는 그림인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볼링장에 가면, 지금은 어떠세요? 볼링 한번 딱 치면은 이 핀들이 다 넘어졌지만 그게 금방 기계로 다 내려와서 하지만, 예전에는 핀보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 핀보이라는 건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 또 사회가 변하면 거기에 맞게 많은 것들이 또 변화된다, 그거죠. 그리고 이거는 최근 Where is the clock 해갖고 종업원이 도대체 어디 있지? 네, 여러분 저도요 지난번에 한번 강의하러 갔다가 근처에 그 맥도날드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걸 그 전에 써봤기 때문에 주문하고 이런 건 편했지만, 글쎄요, 이것들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뭐 이런 기계에 두려움이 있거나 이런 거를 하는데 하면 우리가 이제 실은 이건 빨리 할 수도 있고 인건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변화되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익혀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없는 대신에 이 종업원들이 기존에 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잘려나가면 어쩔까 하지만, 그것이 아닌 보다 더 좋은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 4차 산업혁명까지를 한번 쭉 간략하게 봤고, 이제 지금 저희 세대에서 가장 히트가 정말 핫한 개념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 이해 능력 등을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화한 기술을 말하는데,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는 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거를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뭔가를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기계학습, 기계는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나에 대한 연구가 많았어요. 사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하듯이 기계도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그 학습을 하는데, 가장 요즘 많이 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딥러닝이에요. 이거는 기계 학습의 이제 일부분인데, 마치 인간이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암기만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계한테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갖고 인간의 신경망하고 비슷한 알고리즘을 컴퓨터에다 넣으면 기계가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요한 방법이,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측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뭘 해주냐? 그러니까 음성지능,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거나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아니면 이제 시각 기능이 해가지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이미지를 봤을 때 인식하는 정보의 양과 정확성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연 언어 처리는 저희가 말하는 이런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한국말, 영어, 이런 중국어, 일본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자연 언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 가장 분류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즘 이런 걸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번역이에요. 중국말을 한국말로, 한국말을 영어로, 영어를 일본어로, 뭐 이런 식으로 이 번역을 할 수 있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그런 것이 지금 자연처리 과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현장을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그 이미지 속에서 이 언어를 한번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런 방법도 다 인공지능을 써서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변호사 같은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법에 관련된 지식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넣어요. 그리고 사례들도 다 넣게 되면,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사건을 났을 때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사한 그 사례라든가 법률을 뽑아낼 수 있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병원 같은데 많은 그 병적인 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제 사람들을 진단해서 거기다 넣어주면 이제 거기서 데이터 그 전문가적인 의견을 받아보는 거 등등 이런 식으로 그 전문가 시스템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래닝 앤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계획하고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예로는 여러분이 그 택배 시스템을 보면 주문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배달까지 하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이거를 잘 계획을 해갖고 시간도 줄이고 거리도 줄이고 해서 그걸 최적화 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해주는 것도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로보틱스 분야인데, 로보틱스도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을 로봇을 이용해 갖고 들게 만든다거나, 또 요즘은 뭐 커피나 이런 것도 다 로봇가 나와서 직접, 왜냐면 그런 거는 단계가 복잡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잘 넣어서 로봇한테 일을 시켜도 금방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런 분야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별 서비스를 보자면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시각지능, 음성지능, 언어지능, 그리고 겐이라고 해서 생성지능, 가상현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시각지능을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그런 감정이나 아니면은 패턴, 그리고 이런 상태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제대로 좋은 데이터를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베이비 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그 전에 우리가 입체 초음파를 사용해 갖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는 태어난 아기와 그렇게 비슷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입체 초음파에는 아기를 얼굴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 눈이나 코, 입, 이런 이미지를 추출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잘 발달이 돼서 그 초음파로 얻은 정보를 분석하면은 생후 10에서 50일 이후의 모습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 페이스를 통해서 지금 이 초음파를 해서 나온 얼굴이에요. 근데 이건 실제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굴인데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하죠. 네, 지금은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 베이비 페이스를 이용한 것이 실제 아이와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발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지능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가장 지금 하나만 제가 뽑아서 지금 여기다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타입캐스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요즘 여러분 유튜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유튜버들이 자기 목소리로 내고 싶지 않을 때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은 대본, 텍스트를 음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을 입력하고 간단한 편집만으로도 누구나 전문 연기자가 녹음한 것 같은 음성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막 사투리도 쓸 수 있는 음성,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성우들이에요. 여자 목소리, 아니면 뭐 젊은 여자 목소리, 아니면 또 어느
요즘은 그 사투리 같은 거 전라도 뭐 경상도 이런 것까지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성 서비스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 타입캐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요. 봄이 오면 무겁고 두꺼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만 해도 자,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자연 언어 처리 기능을 가장 잘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GTP3라는 인공지능 베이스드 인공지능 기반의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지금 하나의 예를 지금 봄이라는 피천득 시인의 이런 내용을 갖다가 컴퓨터에 넣잖아요. 넣으면은 인공지능이 그와 유사한 글을 자기가 써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직은 세밀화되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어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영어가 굉장히 기반이에요. 영어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을 한 거예요. 봄이라는 프로그램을 번역기에 넣어서 영어로 만들어서 영어를 만드는 걸 이 자연 언어 지능인 GPT-3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말로 이거를 다시 얘가 인공지능이 쓴 글이에요. 물론 이 글이 아직까지는 뭐 인간이 쓴 것만큼은 아니지만 소설도 쓰고 뭐 많이 쓴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막 우리가 말로 웬만한 퀘스천 질문 같은 거는 이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으면 거의 다 대답을 할 정도로 지금 이 GPT-3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대답도 똑같은 질문이라도 굉장히 다른 대답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그리고 지금 이거는 생성지능 인물 가상인물인데 생성지능을 할 수 있는 겐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자, 겐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딥러닝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조합하고 변형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해 갖고 스스로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양의 정보로 원래 이미지를 예측할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사진을 넣으면 그 사진을 전환하거나 이 이미지 정보를 변환해서 재구성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듯이 실제 인물과 이 인물의 그런 패턴이나 이런 걸 해서 새로운 모양의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장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몇 억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로지라든가 루이라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 루이나 그리고 요즘 은행 선전인가요? 보험 선전인가? 거기에서 막 춤추면서 나오는 여자 배우가 모델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사용하면 우리가 또 유익하게도 쓰지만 또 어떨 때는 이게 또 나쁜 의도로 쓰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나쁜 영향력을 또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거를 쓰는 사람이 정말 좋은 의도로 갖고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가상현실 요즘 가장 많이 여러분 많이 보겠지만 가상현실이니 증강현실이니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또는 그 기술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운전 연습할 때 직접 저희가 기술이 또 없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런 가상으로 한번 운전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또 위험한 실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우주에 가는 그런 어떤 실험을 할 때도 가상현실 같은 걸 많이 써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운동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막 뛰면서도 가상현실을 보면서 내가 숲을 막 걸어간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증강현실은 이것도 일종의 가상현실의 한 분야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다가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거기다 합성을 해갖고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기법이에요. 증강현실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딴 나라 미국 뭐 다른 외국에 갈 때 이런 실제 제가 거기에 여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이용해서도 지금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요즘 뜨고 있는 게 메타버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회나 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진 온라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건들도 팔고 회의도 하고 또 가수들도 이 가상 공간에서 직접 앨범을 발표하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서 최근에 나온 뉴딜 정책의 일환의 하나로 메타버스를 지원하는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적응할지를 그리고 이해하고 이런 자세들이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굳이 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 많은 일자리도 없어지지만 그에 반하는 또 다른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어쨌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이제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겠지만 오늘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